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부동산과 관련한 제도가 꽤 많이 바뀌고 있죠. 특히 세입자를 받은 집주인들은 임대와 관련한 정보를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갑자기 어느 날부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게 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서 또 월세 소득이 있거나 하면 건강보험료 중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직장인일 때 건강보험료 걱정은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들인데, 이런저런 사례들의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죠.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보 이용료가 아쉽게도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는 무료로 스마트 라디오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중요한 경제 뉴스들 이것저것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시범적으로만 도입됐다는 뉴스만 전해진 건데, 네네. 자율주행 드론 택시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운전사가 따로 없는, 그러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 탈 수는 있는 그런 택시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이항이라는 중국 회사인데, 이게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도 뭐 거짓 그 공시를 하고 뭐 네. 매출도 없는데 매출을 나왔다는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네요. 이게 좀 논란이 돼서 주가가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예. 먼저 조금 앞서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 한 몇 달 전에 서울에서 한번 띄워서 이게 가능한지 박스 몇 개 실어서 한 몇 분 동안 날려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사용된 게 이 중국 업체 이항의 드론 택시였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항 걸 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도 열심히 이 드론 택시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시범 사업에 쓰였던 그 회사, 그거 만든 회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에서 한 공매도 리서치 회사가 이 이항과 관련된 보고서를 어제 낸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내서 이 보고서가 공개된 어제 새벽에 이항의 주가가 63%가 급락을 했습니다. 한 110에서 110달러 오가던 주가가 어제 46달러로 추락을 했고요. 하루 만에 2조 7,600억 원의 시총이 날아간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여기 꽤 많이 투자했다고 들었어요. 예. 유독. 1월 달 기준으로 일명 서학개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인들이 해외 투자한 주식 순위를 쭉 매겨보면 1등부터 10등 안에 이 이항이 들어있습니다. 한 9등 정도 되고요. 총 투자 금액은 1월 기준으로 한 6천억 원이 좀 넘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어제 이 공매도 리서치 보고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항에서 이제 반박 자료를 냈죠.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상장한 거다. 그리고 여기서 주장한 것들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낸 다음에 오늘 다시 주가가 67%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0% 내리고 대략 60% 오르는 건데, 그러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갔네? 이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주가가 50% 빠지면 50원 되잖아요. 500원 되죠. 네, 500원 되죠. 500원에서 다시 50%가 오르면 250원이 오르는 거니까 500원이 빠졌다가 250원이 오르는 거니까 주가는 지금 한 77달러 순까지 가 있는 상황이죠. 재미있는 건 이 회사가 저 회사 좀 수상한데? 라고 생각해서 마치 우리 예전에 추리소설의 탐정처럼 몰래 그 회사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이것저것 탐문도 해보고 해서 지난번에 저 회사가 수백억 원어치 매출을 올렸다고 했던 저 고객사가 알고 보니까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다. 저거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는 회사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미국은 이렇게 매도만 전문적으로 내는 그 리서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낸 그 보고서 회사는 울프백이라는 회사고요. 이 울프백이라는 회사는 숏 리포트,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만 전문적으로 내는 회사인데 주로 요즘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리마크 홀딩스라는 회사에 숏 리포트를 냈고요. 그리고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아이치라는 회사에 또 션 리포트를 제기를 해서 네. 공매도를 일으켰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션 리포트라는 건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써서 그렇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리고 네. 본인들도 미리 공매도도 하고. 리서치 기관이니까 이들이 공매도를 하지는 않는데요. 예. 연관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말씀드린 울프백이라는 회사가 그 루신 커피의 보고서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 루신 커피의 공매도 공격을 이끌었던 머디 워터스라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이 머디 워터스가 그 울프백의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연관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 나쁘다 또는 이 회사는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긴 하지만 예. 주가 대비 회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이 회사의 존재 가치가 없다 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기야 뭐 매출이 좀 없더라도 존재는 할 수 있는 게 회사니까. 이 양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6배 올랐습니다. 지금 2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서 보고서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예. 큰 계약을 했던 회사, 중국의 큰 계약을 했던 회사를 찾아가 봤더니 주소지에 찾아가 봤더니 3개인데 주소지 네. 2개에는 회사가 없고 네. 1개에도 시설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그러게요. 있고요. 뭐 서류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 13층에 이 회사가 있다고 등록은 되어 있는데 건물은 건물이 11층이다. 건물은 11층짜리 건물이더라. 예. 떠 있나? 그래서 네. 그리고 이들이 낸 보도 자료도 영어판하고 중국판이 좀 달라서 의심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들이 제안한 의견이 네. 혹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공매도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뭔가 경찰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네. 너무 과도하게 오른 주가는 또 이렇게 끌어내려서 또 피해자를 막는. 네. 안 그랬으면 더 올랐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단면을 또 보여주는 뉴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재 가치를 더 중요해서 현재 이 회사로 봤을 때 주가가 높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서들이 이제 반대편의 보고서들이 서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떤 게 맞는지를 검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일단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과거 이제 이들이 냈던 보고서가 아까 리마크 홀딩스라는 회사하고 그 중국판 넷플릭스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지난해 4월하고 8월에 매도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매도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오늘처럼 이 변동폭이 커집니다. 오르고 내리고 굉장히 반복을 하다가 예.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두 회사 모두 옛날의 주가를 다 회복하고 그 이상 가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 보고서가 결과적으로는 틀린 보고서인. 그거를 틀렸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시장에서는 일단 미래 가치를 더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이 양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양의 이런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다 그래서 이 울프백이라는 회사의 말을 전부 믿을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엔 투자는 자신의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온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미국에 한파가 닥쳐서 뭐 겨울은 추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이 한파가 몰려왔다라고 하고 특히 남부 지역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예. 전역이 거의 영하 18도에 이르는 한파가 몰려오면서 에너지 산업에 큰 혼란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특히 텍사스주가 미국의 에너지 산업의 중심부인데 예. 하루 400만 배럴의 정유 생산이 중단되면서 여기에 전기 공급이 끊긴 거거든요. 아, 전기가 안 들어가서 원유를 못 캔다. 예. 그러면서 미국 전체 생산량의 21%에 해당하는 뭐 정유량이 지금 끊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예. 당장은 지금 유가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유가가 올랐는데 석유를 못 캐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유가가 급등하면서 3대 유가가 모두 $60 이상으로 가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가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추운데 왜 전기가 끊겨요, 근데? 일단은 회사를 갈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가동을 못하는 그러니까 전력 공급 회사들의 가동이 중단되는 출근 자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력 공급이 끊겨서 일단은 에너지 산업에 큰 영향이고 이렇다 보니까 다른 공장들도 지금 좀 문을 닫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다른 산업들도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이 또 그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습니다. 전기가 공급 안 되면 또 다른 공장들도 못 돌아가죠. 네, 실제로 지금 삼성의 오스틴 공장이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어제 이제 그 자동차 반도체 얘기 조금 저희 이 시간에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도 반도체 수급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 삼성 말고도 거기에 몇 가지 반도체 공장들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생산 중단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도체 예. 공급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듣자 하니까 거기에 텍사스라는 지역에서는 요즘 풍력 발전을 많이 하려고 풍력 터빈들 바람개비 같은 거 네네.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게 추위 때문에 얼어붙어서 안 돌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도 또 들리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친환경 그 발전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네. 화력 발전소도 갖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반도체 차질은 꽤 오래 가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반도체 공장들이 한번 생산 라인을 중단시키면 재가동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동차도 그래서 잘 못 만들고 있고 반도체가 부족하면 이제 IT 제품들도 쉽지는 않을 텐데 경기가 좀 살아나나 싶은데 이것 때문에 또 변수가 되지 않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예, S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사실은 만들 때 좀 급하게 만들고 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아들, 딸이 직장에 다니면 그냥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 걱정을 안 하시는데 이제 아들, 딸이 직장을 안 다니고 자영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제 피부양자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 직장 다니는 아들, 딸이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던 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피부양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는 통보를 받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이 있거나 혹은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배워보죠. 하도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서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도움 말씀 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노후에 네. 월세 수입이 좀 있든가, 네, 뭐 갖고 있는 집이 좀 비싸지든가, 네, 맞습니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네, 뭐 그거야 그냥 그래서 재산세 좀 많이 내면 되나 보다 싶은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해당 세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예.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되는 그런 신분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럼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냐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월세를 얼마 이상 받으면 네, 아니면 전세를 주고 있는데 그 전세금 총합이 얼마 이상 되면 네, 나의 건강보험의 신분도 바뀌는지 네. 이제 그걸 알아야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월세 괜히 괜히 올렸네. 올렸다. 이제 이런 그렇죠. 알고 계셨는데 먼저 이제 제가 잊어버릴까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예. 그 월세는 임대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거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월세가 얼마 쓰여 있다. 이게 이제 제출되는 거 기준이니까. 그 월세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뭐 월세 50이다라고 했는데 예. 뭐 2달이 밀렸어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깠어요. 음흠. 라고 하더라도 이건 임대차 계약서상에 월세를 받았든 못 받았든. 예. 아이고 저 세입자가 월세 못 내고 있는 게 3개월인데 왜 이런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돼요? 이건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임대차 계약서상을 기준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좀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 월세를 얼마쯤 받으면 네.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이게 조금 복잡하겠지만 먼저 기본을 알고 계셔야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일단 작년부터 월세 소득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어쨌든 국세청의 의무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었죠. 예. 그다음에 국세청 말고 지자체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4년짜리, 8년짜리 과거에.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하면 조금 더 혜택을 더 준다. 요건 이제 선택 사항이었고요. 예. 대신 이 후자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임대료 상한선이 5% 이런 이 조건이 제약 조건이 있었죠.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는 임대료 상한도 다 5%로 해야 되는. 네네. 그럼 이제 전 집주인의 모든 의무가 돼서 네네. 큰 구별은 없어졌는데 없어졌는데 그걸 말씀드린 건 그 두 가지를 모두 등록했느냐 아니면 예. 한 가지만 했냐 아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자 일단은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하신 분들은 필요 경비로 그냥 60%를 일괄 공제를 해요. 월세 받은 거에. 예, 월세 받은 거에 60%는 경비다 해가지고 빼주고 나머지 돈에서 또 4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연간 1,000만 원까지 받는 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1,000만 원 중에 60%인 600을 공제를 하고 예. 400도 공제를 하다 보니까 월세는 1,000만 원을 받았어도 세금을 낼 소득은 빵인 거죠. 제로인 겁니다. 근데 월세가 1,001만 원이 되면 그건 1,001만 원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나는 다시 이제 건강보험료 다시 고민해야 되는. 네, 월세를 그래서 1,000만 원 나누기 12달 하게 되면 83만 3,300 이렇게 나오는데 네. 83만 4천 원을 받으시면 곱하기 12달 하면 1,000만 8천 원이에요. 8천 원은 괜찮냐? 괜찮습니다. 이게 10,000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고 10,000원 미만까지는 괜찮아요. 그건 또 괜찮아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계산해 두실게 월세 내가 두 가지 다 등록했다. 83만 4천 원.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야, 이 살아있는 디테일. 그거 어디서 알아봤어요? 아이 그거야 여기저기 또 야, 뒤조사를 하죠. 10,000원 이하는 전 괜찮은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아는 소장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어쨌든 80 얼마요? 83만 4천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월세에는 관리비는 포함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관계 없습니까? 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관계 없지만 예. 이 임대주택 사업자 중에서도 3주택 이상인 분들은 예. 보증금을 간주 임대료로 환산해가지고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전세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그렇죠. 그 보증금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3억을 빼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것도 이제 복잡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 다 등록하신 분, 네. 그러니까 국세청, 지자체 두 가지 모두에 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은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2,500만 원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2억 2,500만 원. 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고민하시겠으나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만 등록하신 분들, 그러니까 네. 국세청에서 의무적으로 하래요라고 해서 요것만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작년에 계시겠죠.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좀 적습니다. 연간 400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필요 경비로 일단 50%를 제해주고 예. 남는 금액에서 200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 연간 월세를 받으면 일단 반 200을 빼주고 나머지 200을 공제해줘서 소득 금액이 빵이다, 제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월세로 환산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33만 3,300 이렇게 나오는데 33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네. 400만 8천 원이니까 예.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월세가 얼마라고 하셨죠? 83만 4천 원. 83만 4천 원이 커트라인인 분들도 있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하나만 등록하신 분들은 33만 4천 원이 커트라인이시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집주인들, 일반 네. 집주인들은 네. 그냥 갑자기 작년부터 정부가 그냥 신고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야 이거 이제 이런 느낌만 받고 계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후자죠. 그렇죠. 후자죠. 그래서 여기에서 33만 4천 원을 넘게 월세를 받으시면 예.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이제 탈락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웬만한 집들은 월세로 받으려고 하면 네. 30만 원보다 낮은 월세가 흔치는 않죠. 않은데 네네. 그럼 그냥 시세대로 받다 보면 아무리 작은 원룸 하나라도 네. 건강보험료가 바뀌었네? 할 수 있습니다. 날아오네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특히나 이제 30만 원 받던 분들이 세금이 좀 올랐네. 그래서 이번에 계약 체결할 때부터는 한 5만 원 정도 올려받을까 했다가는 35만 원. 네, 바로 이제 34만 4천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요분들도 3주택 이상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보증금 합의 6억 7천까지는 안전하지만 요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3주택이 이상인데도 그럼 2주택은 당연히 세줬을 텐데 네. 그 보증금이 합쳐서 6억 안 넘기도 요즘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수도권에서는. 예. 네. 전세든 반전세든 어쨌든 보증금을 합치니까 알겠습니다. 6억 7천을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울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알아보시고 알아두시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그렇죠. 월세를 올릴 때는 반드시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예. 특히 피부양자로 계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노인분이 네. 한 분은 할아버지, 한 분은 할머니가 이제 부부실 텐데 네. 할머니도 할머니 명의에 뭐가 있어서 월세를 받으시고 네. 할아버지도 뭐 있어서 월세를 좀 받으시면 네. 두 분 거는 합칩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탈락이 되면 두 분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떨어져 나와요. 그건 또 예, 그래서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게 거주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예. 서울 사시고 어머니는 대전 사시고 하더라도 예. 한 분이나 두 분 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해야 다 함께 할 수 있고 아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공동명의 예. 재산도 이제 쪼개서 봐야 되니까요. 뭐 공동명의라든가 이런 소득 분배도 잘 하시는 게 그러네요. 예,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월세를 좀 올렸다가는 이분도 그럼 피부양자 탈락,
그렇다면 가만히 있던 저 다른 분도 탈락.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두 분의 재산을 합치고 소득을 합쳐서 건강보험료 부과. 이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그래도 그냥 소득에 대해서만 매기면 에이 그럼 건강보험료 조금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다 보니까 다 보죠. 이분들은 월세 있으니까 재산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꽤 보니까 커질 좀 수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몇 개 문자로 들어왔는데 예. 오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31살인 딸이 직장을 네. 다니다가 휴직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딸도 아마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엄마가 직장에 다니신다고 네. 그러면 딸이 엄마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냐? 이제 31살인 게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사실은 이 나이 제한이 있는 거는 형제자매만 그렇습니다. 형제자매일 경우에 그냥 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죠. 예. 직계 좀비속 이런 경우에는 거주지도 상관없고 이 직장 가입자에서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매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 어머니가 지금 직장인이시라고 한다면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그, 신고만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요즘 건강보험료가 그래서 그 재산이나 자동차 이걸로만 판단해서 부과하는 거를 좀 바꾸자 그런 네. 움직임이 있기는 있죠. 점차 바뀌어져 나가는데 이제 2022년 7월부터 완벽하게 내려온 건 아닙니다. 계획은 그런데 그때부터는 조금 더 재산 부분을 줄이고 소득 부분을 과세를 한다. 자동차는 빠지고 뭐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런 요건이 남아 있고 또 한 가지 그런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지금 당장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당장 피부양자에서 쫓겨나는 건 아닙니다. 요게 이제 알겠어요. 12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잘 판단을 해보셔야죠. 집이 한 채밖에 없는 분, 나는 월세도 안 받고 전세도 안 받고 그냥 내가 내 집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내 집이 좀 비싼데 이분은 분들은 괜찮아요? 재산세 과표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재산세 과표라는 거는 예.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의 60%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의 60%라는 금액이 9억만 초과하지 않으면 여기서 월세를 받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1주택이신 분들은. 예. 그런데 나는 9억 전세 살고 다른 분한테는 월세 줘도 네, 괜찮다. 상관없습니다. 1주택은. 공시가액이 9억이면 실제로 시가로는 한 뭐 13, 3, 4억 될 텐데 그 정도 되겠죠. 거기서 또 40% 할인도 해주니까 네네. 시가로 한 20억 가까이 되는 분들은 또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1주택인데도. 1주택이라도 많이 비싸다. 그러면 이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냥 가만히 있고 집값만 오른 건데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기고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고요. 내용이 좀 복잡했습니다만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또 이것저것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